네, 전문가에게 생활 꿀팁을 들어보는 생활의 지혜 시간입니다. 요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대사증후군을 겪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비만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가 진단 방법부터 예방법까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호연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젊은 분들 건강검진 하시고 이 대사증후군 진단 받으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질병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대사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고 그거를 이용하는 과정들을 말을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들은 결국 이런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2차적인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들을 얘기를 하고요. 네. 복부의 비만, 그다음에 혈압과 혈당의 상승, 그다음에 혈중의 지질의 이상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신체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요즘 젊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식습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은 수진자 중에서 한 26%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있고요. 네. 또 국내에서 30대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대사증후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고열량, 고지방 위주의 음식 섭취, 그다음에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많이 꼽고 있고요. 네, 굉장히 흔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아무래도 발생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들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몸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 생겨서 지방이라든지 포도당들을 이렇게 저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혈당이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네. 그렇게 되면 혈당 혹은 혈압 2차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분비되는 코티졸 호르몬에 의해서도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네.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도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대사증후군이 사실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로 인한 어떤 2차 질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보다도 2차적인 질병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좀 낮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들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는 5배 정도 위험성이 더 높게 보고되고 있고요. 네. 특히 심내혈관 질환들의 위험 인자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질환 환자들은 사망률이 대사질환이 있을 경우도 2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최생물 신장암이라든지 혹은 새로 생기는 암 발생들에 의해서 대사증후군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이 1위가 악성암이고 네.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인 만큼 이제 대한민국 성인의 사망률과 대사증후군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는 또 안 될 질병인 것 같은데 이 대사증후군을 좀 의심할 만한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WHO가 대사증후군을 처음 진단을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슐린 저항 테스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서 인슐린 저항성 테스트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제외하고 IDF라든지 다른 임상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많이 눈에 띌 수 있는 것들은 허리 둘레죠. 네, 그래서 허리 둘레가 남성 같은 경우는 95 네. 이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 85 이상 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건강 검진을 받을 때 혈압이라든지 혈당, 그다음에 중성 지방이라든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일반 수준보다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네. 다른 것들은 이제 건강 검진 받아야 되겠지만은 복부 비만 같은 경우들은 외관상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가 검진으로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복부 비만이 또 초기 증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또 배를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이어트는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약을 복용하고 또 식이 조절을 하게 되면은 2달 정도면은 체중의 한 15% 정도들은 쉽게 감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 범주까지 일단 복부 지방률을 낮춰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방풍통성산이라는 한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방풍통성산은 이제 지방세포에서 CAMP라는 것들을 증가시켜서 백색 지방세포들을 분해하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 대사증후군을 치료할 때 방풍통성산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일본 동양의학 연구회 같은 데서 나온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방풍통성산을 이용해서 대사증후군을 치료했던 치염례들이나 효과들에 대한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약침 치료라고 해서요. 네. 이제 천연물들을 추출한 주사액을 복부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은 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복부는 안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진짜, 주사들을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복부 지방률을 많이 좀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또 사실 다이어트가 좋긴 하지만 또 그저 굶으면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잘 맞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다이어트는 일시적일 뿐이고 내가 계속 쭉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코티졸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식이라고 해서 식사량이 있으면은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먹는 것들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반식이라고 하는 식사의 방법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요. 네, 또 결국은 운동 부족들을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운동 강도를 너무 낮게 하거나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 나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맞춰서 중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들이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운동법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 강도에서 뭐 오랫동안 걷는 것보다는 약간 숨 찰 수 있을 정도, 그렇다고 막 100m 달리기로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속보 정도를 해서 어느 정도 살짝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 강도들을 보통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또 이 좋은 음식들 이런 것도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이어트를 얘기하니까 시기들을 무조건 제한하려고 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대사증후군에 있어서는 좀 좋은 음식들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좋은 지방을 섭취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선 것들이 오일, 있을까요? 예. 코코넛 오일, 그다음에 뭐 올리브 오일, 그리고 요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들도 TV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칼로리를 너무 넘어서서 섭취하는 건 좋지 않지만은 적정 칼로리 내에서는 그 비율들을 높여주는 것들은 대사증후군 예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병의 근원이자 성인병의 또 씨앗이 된다고 하니까 알려주신 꿀팁 잘 숙지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박호연 한의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